안녕하세요. 2학기 원격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미술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들 기억나시나요?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는 르네상스 미술이었는데요.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르네상스 때 배웠던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요 두 작가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서양미술사는 좀더 구체적이고 작가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작품에 숨겨진 의미들 이런 거를 좀 찾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좀 더 저번 수업보다 중요하다는 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워볼 주제는요,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입니다. 다들 처음 접해보는 단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주제가 오늘 진행이 될 건데요. 일단 어떤 의미인지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바로크 미술이라는 뜻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는 절대 왕권 중심의 미술을 뜻하는데요. 원래는 포르투갈어로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을 뜻해요. 일그러진 진주가 뭔 뜻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진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족이나 좀 화려하고 힘이 있는 권력이 가지고 있었던 장식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로크 미술은 왕들을 주체로 작품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왕비, 공주나 왕자 이런 왕족 일가들을 미술 작품으로 많이 남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족들을 그리는 직업 화가가 궁전에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거를 바로 바로크 미술이라고 합니다. 바로크 미술에서 이제 로코코 미술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로코코는 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로코코는 조개 껍데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개 껍데기가 뭔 뜻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장식물이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거를 부르는 말로 로코코라고 하는데,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그런 귀족 중심의 미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약해서 조개 껍데기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신고전주의 미술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고전주의와 신자가 붙어 있죠. 고전주의라는 거는 옛날의 것인데 앞에 신자가 붙어서 새롭게 변질된 옛날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전 하면 떠오르는 작품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떠오르는 르네상스 아니면 그리스, 로마 이런 미술들이 대표적인 고전 미술이에요. 굉장히 딱딱하고 균형이나 비례미가 잡혀있고 인간을 많이 사람을 주제로 굉장히 아름다운 미술들을 고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전주의인데 왜 신자가 붙었냐면 이 당시부터는 서민들,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미술 작품이 많이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민 중심의 미술이 바로 신고전주의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낭만주의는 말 그대로 낭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나 되게 감성, 낭만이 되게 충실해 라는 게 좀 떠오르시죠? 그래서 낭만주의 미술들은 어떤 걸 좀 뜻하냐면 감정에 충실하고 그 당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들이 중심이 돼서 미술 작품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작품을 그림을 그릴 때도 굉장히 자기 감정을 실어서 거칠게 표현하고 붓질도 되게 거칠게 표현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바로코 미술은 절대 왕권 중심의 미술, 로코코는 귀족 중심의 미술, 신고전주의는 시민 중심, 낭만주의는 어떻게 보면 사건 중심의 미술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절대 왕권에서 귀족으로 내려가고 시민에서 주변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런 식으로 점차 계층이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보는 관점이 점차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2학년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미술을 보게 될 텐데요. 먼저 바로크 미술이란 뭘까라고 선생님이 좀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왕권을 중심으로 미술 작품들이 많이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시대적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서양 미술사의 흐름은 대부분 유럽권에서 시작을 합니다. 앞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흐름이 그리스 쪽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무대가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유럽 중심의 미술이고 특히나 바로크는 어디서 발달을 하게 되냐면 왕족 중심이 굉장히 잘 발달된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고 점차 프랑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고 왕실 중심의 미술이기 때문에 주체로는 왕, 왕비, 왕자, 공주 가문들을 많이 그 해당하는 궁전 화가들이 그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재료 기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캔버스라는 거를 이용해서 팝아트를 제작을 했었죠. 저희는 그때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작품 제작을 했었는데 이때 처음 등장하는 재료가 캔버스 위에다가 유화 물감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유화는 오일 페인팅, 오일, 기름을 가지고 그리는 물감이에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 유화 물감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캔버스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아주 정말 훌륭한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훌륭하냐면 보존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엄청 길어요. 100년, 뭐 1000년은 불구하고 정말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묘사나 섬세한 표현 등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기 때문에 유화 재료 기법을 처음으로 등장시킨 작가도 등장해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 시대 때는 명암법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밝고 어두운 정도를 정말 섬세하게 잘 나타내는 그런 작품도 하나 볼게요.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많이 봤던 그런 작품도 있고요. 또는 처음 봤던 작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 작품을 보게 될 건데요. 자, 작가의 이름은 얀바네이크고 제목은 아르놀피니의 결혼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얀바네이크라는 작가를 먼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얀바네이크가 처음으로 유화 재료를 처음 발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재료를 발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얀바네이크의 출신은 네덜란드 출생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주 무대를 펼쳤었던 작가이고 이 작품을 꼽은 이유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이 작품에 대해서 그냥 두 사람이 손잡고 있는데 여자 남잔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숨겨진 의미가 많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두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남자 한 명이 서 있고요. 오른쪽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죠. 두 인물 외에도 이곳에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잘 보시면 이 두 사람 외에도 한번 저 뒤에 거울을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거울을 확대해서 보면 두 사람이 마주잡은 손 뒤로 두 명의 인물이 더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두 명의 인물은 누굴까요? 한번 추측해 보실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이 두 인물을 그리고 있었던 얀바네이크, 자기 자신, 작가가 될 수 있고요. 한 사람은 얀바네이크를 도와주던 보조, 아니면 보조 지원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4명이나 됩니다. 이 4명이라는 인물, 숨겨진 두 사람 외에도 재미있는 사실들이 곳곳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그 거울 위에 보시면 글자가 새겨져 있죠. 이 글자는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얀바네이크가 이 결혼식에 증인으로 나와 있다. 증인으로 나와 있었노라 라고 새겨져 있는 글귀입니다. 이걸 통해서 얀바네이크가 이 자리에 서 있었음을 대표해서 작품을 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설명이 쓰여진 것 위에 숨겨진 의미가 또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을 해요. 일단
아르놀피니의 결혼식이란 제목 그 자체로 아르놀피니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남자 이름이 아르놀피니입니다. 이 아르놀피니가 결혼을 이루고 있는 결혼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아르놀피니의 복장을 보시면 두꺼운 망토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두꺼운 모자를 쓰고 있고요. 오른쪽에 여인을 보시면 두꺼운 연두 색깔 모피에 털 옷소매 보시나요? 팔에 있는 옷소매를 보시면 모피가 둘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이가 굉장히 재력가였고 부가 많았던 사람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정도의 옷차림은 굉장히 부유했던 계층을 의미합니다. 자, 부유했던 계층이었던 아르놀피니 위에 샹들리에가 보이시죠? 이 샹들리에 잘 보시면 초가 하나 켜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초가 하나밖에 켜져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한 초, 하나, 유일하고 하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혼식을 한 번만 치르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식, 하나의 결혼식, 유일한 결혼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잘 보시면 초가 조금 타들어간 것처럼 흘러내린 자국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원래 있었던 초가 꺼져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제 해석되는 부분으로는 아르놀피니의 결혼식 이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부인이 먼저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르놀피니가 너무 슬퍼한 나머지 이 부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의뢰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초는 켜져 있지만 오른쪽에 초는 꺼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인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는 재해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거울 옆에 보시면 구슬이 달려있는 묵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거울 옆에 묵주는 성당을 다닐 때 가지고 다니던 묵주로 순결 또는 신앙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소재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놀피니 남자의 왼쪽 편에 잘 보시면 주황색 동글동글한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오렌지라는 과일인데 이 당시에 오렌지 과일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굉장히 부유한 계층이었다라고 또 한번 추측해 보실 수 있고요. 오렌지 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 열매가 등장하고 과일 같은 게 등장을 하면 다산, 출산을 많이 해라, 아이를 많이 낳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열매 안에 씨앗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씨가 이렇게 많이 열려서 어떻게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도 많이 갖고 열매처럼 많이 출산을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이 시대에 왜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맨 밑에 서 있죠. 강아지는 자신의 본성과 같이 충성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각각의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인데 이거를 전부 다 합쳐서 해석을 해보면 유일한 신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리는 이 결혼식을 순결과 신앙심을 지키며 서로에게 충성하고 아이를 많이 낳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증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이지만 이렇게 많은 상징성들이 내포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작품에 처음으로 등장한 거울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인물 두 사람 외에도 또 다른 인물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영향을 받아서 또 거울을 등장시킨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작가의 이름은 벨라스케스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시녀들이에요. 작품의 제목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시녀들일까 살펴보시면 시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일단 이 작가는 스페인 출생의 작가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이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스페인 출신의 작가인데 앞에 보여드린 아르놀피니의 결혼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바로 벨라스케스예요. 왜 그런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라스케스는 궁중화가 출신이에요.
이 당시에 궁중화가는 궁중에 있었던 왕이나 왕비, 공주, 왕자와 같은 대상들을 데리고 그림을 많이 제작을 했는데요. 일단 스페인의 펠리세 4세라는 왕실 부부 밑에 있는 마르가리타 공주를 중심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한번 공주를 여기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공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누구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맞아요. 공주는 중앙에 있는 어린 소녀가 바로 공주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꽃장식이 많이 되어 있는 드레스를 입고 있죠. 아직 어린 공주인데 이 어린 공주 주변으로 시녀 2명이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시녀는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드리는 약간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시녀는 공주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녀들 오른편으로 좀 이상하게 생긴 여인 한 명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좀 어울리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도 난쟁이가 존재를 했습니다. 외소증을 앓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인 건데요. 이 외소증을 앓고 있는 사람 옆으로 어린 광대 시녀가 한 명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가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당시의 왕족 문화에서는 자신들의 재미, 흥미 이런 거를 돋구기 위해서 광대나 재미있게 노는 걸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직업이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마르가리타 공주 옆으로 이제 시녀들이 그리고 이 시녀 오른쪽으로는 공주를 위해서 이제 재미 같은 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2명의 어린 광대 시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고요. 강아지랑 어린 광대 시녀가 이렇게 발을 차면서 놀고 있네요. 강아지를 툭툭 차는 것 같은데. 그리고 눈여겨보실 부분은 공주의 왼편으로 뭔가 군인처럼 옷을 입고 있는 남자 한 명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콧수염을 달고 있고 머리는 좀 쇼컷인데 단발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붓을 들고 있고 왼쪽에 파레트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이 사람은 바로 벨라스케스예요. 이 사람은 대놓고 자기 자신을 자기 작품에 등장을 시켰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벨라스케스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 자체가 나 정말 나를 좋아해, 나 과시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라스케스가 잘 보시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큰 네모난 틀이 보이시나요? 이 젤이 있고요. 요 큰 게 바로 뭐냐면 캔버스예요. 여러분들이 팝아트 했을 때 썼던 재료 있죠. 그 캔버스 천, 나무 왁구 틀에다가 캔버스 천을 이렇게 묶어서 제작을 한 게 바로 이 캔버스인데요. 이 재료가 아주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사이즈면 100호? 200호는 충분히 넘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당시에는 큰 작품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벨라스케스가 작품을 그리고 있는데 과연 작품을 그리고 있는 주체는 누굴까요? 자기 작품에 나오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추측하시기에는 마르가리타 공주가 바로 주인공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가? 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잘 보시면 벨라스케스 그리고 공주, 시녀들 뒤편으로 희미하게 두 인물이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확대해서 보자면 요 부분인데요. 이 두 사람은 펠리세 4세 왕실 부부입니다. 왕과 왕비이죠. 마르가리타의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신데요. 이게 바로 거울에 비친 모습입니다. 거울을 이용했다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이 왕실 부부는 어디에 서 있냐면 마르가리타 그리고 벨라스케스 이 시녀들 맞은편에 서 있는 거겠죠. 맞은편에서 이 왕실 부부를 벨라스케스가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왕실 부부가 바로 공주를 바라볼 수 있게끔 공주가 벨라스케스의 옆에 있는 거고 그리고 벨라스케스가 이 왕실 부부를 그리고 있는 장면을 바로 이 작품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기도 하고 그림의 대상이 공주가 아니라 부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신기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울 옆으로 언뜻 보면 거울일 수도 있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거울에 반사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문 너머에 있는 공간,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왕비의 부하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편으로는 수녀와 또 다른 부하 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벨라스케스는 자기가 그리고 있는 대상이 공주가 아니라 왕실 부부라는 이러한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고 거울을 이용해서 표현했다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볼 건데요. 작품의 작가는 베르메르, 그리고 제목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앞서 보셨던 두 작품은 인물이 굉장히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등장했는데 이 작품은 단독 대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한 명한테만 포커스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배경을 검은색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빛을 쫙 받고 있는데 이 여인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게끔 장면을 연출한 것 같이 보여요. 이 베르메르라는 작가는 네덜란드 출생의 작가인데 당시에 이 작품은 유명했던 르네상스에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비견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 불리우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에 있는 소녀는 실제 인물이 아닐 거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베르메르가 상상했던 자기의 이상적인 소녀의 모습을 그렸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그걸 추측해 볼 수가 있냐면 진주 귀걸이를 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오른쪽 귀에 진주가 달려있는데 당시에 이러한 크기의 진주는 정말 살 수도 없었을 뿐더러 베르메르의 재력에 비하면 이런 진주 귀걸이는 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상을 불러일으켜서 이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있을 거다라고 상상해서 그렸다는 설의 밑받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좀 눈여겨보실 부분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까지 정말 밝은데 점차 빛에 의해서 어두워지는 부분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명암법이 정말 확실히 드러나는 그림은 이 당시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명암법 표현이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다. 그리고 당시에 네덜란드의 모나리자에 비현되는 그런 멋진 작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코코 미술 또한 유럽 중심의 미술인데 이번에는 프랑스 중심으로 볼 거고요.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상상했었던 굉장히 화려한 궁전이 하나 있죠. 베르사유의 궁전 다들 기억나시나요? 그 시대 때 그림을 볼 건데요. 그 시대 때는 정말 사치스럽고 정말 장식적이고 너무나도 섬세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미술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코코라는 양식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고 장식적이고 화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랑스 중심으로 로코코 미술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인공은 그네를 타고 있는 여인이죠. 그래서 작가 프라고나르라는 작가고요. 제목은 그네입니다. 말 그대로 그네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네인데요. 이 프라고나르라는 작가는 프랑스 출신의 작가예요. 그래서 프랑스 중심으로 어떤 귀족들이 이제 프라고나르에게 이런 그림을 그려줄 수 있냐 의뢰를 하면 프라고나르와 같은 작가들이 다양하고 화려한 장식적인 작품을 그려서 귀족들의 취향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돈 받고 그림을 그리는 약간 이런 직업 화가적인 면모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귀족들의 취향을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프랑스 귀족의 모습들을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이 귀족들이 부탁을 했던 부분이 자신의 연애사 아니면 사랑 이런 걸 주제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많이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도 잘 보시면 귀족들의 연애사 부분이 잘 드러나는 작품인데요. 중앙에 있는 그네를 탄 여인이 이제 다리를 벌리고 신발을 던지고 있죠. 근데 그 밑으로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인과 바람이 난 남자친구입니다. 이 남자친구가 숨어서 여인과 함께 재미있게 하하호호 하면서
숨바꼭질 하듯이 이렇게 손을 뻗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슬프게도 이 여인의 뒤편에 그네를 이끌어주는 남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 남자 누구야? 하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귀족 여인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귀족 여인의 남자친구에 비해서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더 왜소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 되는 사람이 그네를 끌어주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반대편에서 자기의 남자친구와 놀고 있는 그런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외에 여인의 밑에 보시면 두 천사가 끌어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큐피트, 아기 천사와 같은 모습인데요. 큐피트는 사랑을 뜻하죠. 사랑적인 주제를 잘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맨 왼쪽에 보시면 또 천사 동상이 이렇게 쉿 하고 입을 가리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남자친구와 귀족 여인의 사랑을 비밀로 하고 간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안에도 굉장히 숨겨진 의미가 많고 재미있는 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작품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응용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